12살 소녀가 자신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줄 모르고 홀로 첫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여행 도중 정체불명의 사업가가 가족의 은밀한 사진을 떨어뜨리면서 소녀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위협하는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과거의 이름을 읊조리는 순간 의심은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로 바뀝니다. 진실과 용기, 선택된 사랑이 유산을 넘어선 탐구의 여정에서 얽히고 설키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 최상민의 저택은 한때 그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다. 유리와 나무로 지어진 현대적인 디자인의 이 집은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고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과 고독만이 감도는 곳이 되었다. 상민은 한국 최대 IT 기업 천우테크의 창립자이자 전 회장이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으로 꼽혔고 그의 혁신적인 사업 수완은 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었다. 하지만 5년 전 그의 아내 서지원과 딸 최연아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변했다. 그 사고 이후 상민은 자신의 모든 경영권을 신뢰하는 임원들에게 넘기고 강원도의 이 외딴 저택으로 은퇴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슬픔 속에서만 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고 그 빈자리는 채울 수 없는 것이었다. 저택 주변에는 넓은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지원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곳이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식물학자로 이 정원에 한국의 토종 식물들을 심고 가꾸는 것을 평생의 열정으로 삼았다. 진달래, 개나리, 무궁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한국 장미들이 이 정원을 가득 채웠었다. 지원은 이 꽃들을 자신의 아이들처럼 사랑했고 매일 아침 딸 연아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식물들에게 말을 걸곤 했다. 하지만 지원이 떠난 후 정원은 상민의 마음처럼 황폐해졌다. 꽃들은 시들었고 나무들은 말라갔다. 한때 색색의 꽃들로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죽음과 슬픔의 상징이 되었다. 상민은 정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그래서 그는 정원을 바라보는 것조차 피했다.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저택의 정적이 깨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상민은 처음에는 그 소리가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되자 그는 마지못해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의 앞에는 작고 마른 소녀가 서 있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이 소녀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큰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기 아저씨 혹시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소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상민은 차갑게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5년 동안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당황스러웠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소녀의 눈빛에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다. 여기서 어떻게 왔니? 이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상민의 목소리는 오랜 침묵으로 인해 거칠었다. 걸어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요.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를 닦아내며 대답했다. 제가 정원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요. 예전에는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상민은 소녀의 말에 놀랐다. 그의 정원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소녀가 어떻게 정원을 볼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네가 어떻게 내 정원을 봤지? 담장 틈새로요. 제가 식물을 좋아해요. 그 정원이 아픈 것 같아서요.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원 가꾸는 거요. 먹을 것만 주신다면요. 상민은 소녀의 제안에 코웃음을 쳤다. 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소녀가 어떻게 그 넓은 정원을 가꿀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상민은 오랜만에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다. 내 이름이 뭐니? 상민이 물었다. 김하늘이에요. 소녀가 대답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상민은 잠시 망설였다. 5년 동안 그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소녀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들어오거라. 그는 마침내 문을 더 활짝 열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작은 발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상민은 그녀를 주방으로 안내했다. 주방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여기 앉아. 상민은 식탁 의자를 가리켰다. 뭐 먹고 싶니? 아무거나요. 감사합니다. 하늘은 조용히 대답했다. 상민은 냉장고를 열었다. 그는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았지만 가정부가 주기적으로 와서 기본적인 식료품을 채워 넣었다. 그는 간단히 라면을 끓이기로 했다. 라면이 익는 동안 하늘은 주방 창문을 통해 비에 젖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저 정원이 정말 아름다웠겠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상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라면을 그릇에 담아 하늘 앞에 놓았다. 소녀는 배고픈 듯 재빨리 먹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며 상민은 오랜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느꼈다. 하늘아,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상민이 물었다. 하늘은 라면을 먹다가 손을 멈추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혼자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어디서 살고 있니? 여기저기요. 주로 강릉의 한 할머니 집에서요. 하지만 할머니가 자주 아프셔서 제가 밖에 나와 있을 때가 많아요. 상민은 하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소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하늘이 라면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상민의 말에 하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늘은 기쁨에 차서 말했다. 그럼 내일부터 정원을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여전히 이 작은 소녀가 어떻게 그 넓은 정원을 가꿀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하늘을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깨끗한 침대 시트와 담요를 찾아 침대를 준비해 주었다. 내일 아침에 봐요. 하늘은 상민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상민의 가슴 한 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상민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 지원과 딸 연아가 정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 주위로 나비들이 날아다녔고 정원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작은 소녀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상민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으로 비가 그친 것이 보였고 달빛이 방 안으로 새우며들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작은 소녀, 하늘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상민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하늘이 아직 집에 있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상민은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하늘이 신발을 신고 있었다. 어디 가니? 상민이 물었다. 하늘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정원에 가보려고요. 일출과 함께 식물들에게 인사하는 게 좋거든요. 상민은 의아했다. 이 어린 소녀가 마치 오랜 정원사처럼 말하고 있었다. 아침은 뭐라도 먹고 가야지.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은 식물들이 더 중요해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정원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산 위로 떠오르며 이슬에 젖은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정원의 황폐함이 더 눈에 띄었다. 한때 화려했던 꽃들은 시들어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하늘은 망설임 없이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한 장미 덤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상민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안녕 장미야, 많이 아팠지? 이제 내가 도와줄게. 하늘은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듯 장미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죽은 가지들을 손으로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상민은 문득 지원을 떠올렸다. 지원도 항상 이렇게 식물들에게 말을 걸곤 했다. 꽃들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대요. 하늘이 상민을 향해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걸면 그들도 듣고 있어요. 상민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고 갑자기 이 낯선 소녀에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다. 하늘은 계속해서 정원을 돌아다니며 상태를 확인했다. 여기 토양이 너무 건조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나무들은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상민이 물었다.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그냥 알아요. 어릴 때부터 식물들이 좋았어요. 그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요. 상민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하늘이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창고로 안내했다. 창고 안에는 지원이 사용하던 정원 도구들이 먼지에 쌓여 있었다. 와, 이렇게 좋은 도구들이 있네요. 하늘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작은 가위와 삽을 선택했다. 그날 하루 종일 하늘은 정원에서 일했다. 상민은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식물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끔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기뻐하며 펄쩍 뛰기도 했다. 저녁이 되자 상민은 하늘을 부르러 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장미 덤불 앞에 앉아 있었다. 하늘아, 이제 들어와서 저녁 먹자. 상민이 불렀다. 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과 옷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저씨, 보세요. 그녀는 흥분해서 장미 덤불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상민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녹색 새싹이 보였다. 이 장미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상민은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하늘아. 집 안으로 돌아와 하늘은 씻고 상민이 준비한 저녁을 먹었다. 식사 중에 그녀는 정원에 대한 계획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먼저 죽은 가지들을 모두 제거하고 토양을 개선해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씨앗도 필요해요. 특히 한국 토종 식물들이요. 상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지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가끔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거나 웃을 때면 연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네가 필요한 건 뭐든지 사줄게. 상민이 말했다. 하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식사 후 상민은 하늘에게 물었다. 오늘 밤도 여기서 자고 갈래?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괜찮을까요? 제가 강릉에 있는 할머니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상민은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하늘은 번호를 누르고 누군가와 짧게 통화했다. 통화 내용은 별로 없었고 하늘은 그저 괜찮다고 며칠 더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날 밤 상민은 서재에 앉아 옛 사진첩을 펼쳐보았다. 지원과 연하의 사진들, 그들이 함께 정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특히 한 사진에서 연하는 장미 덤불 앞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 하늘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다음 날 아침 상민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창밖으로 하늘이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이미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한 듯했다. 상민은 커피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아침부터 열심히구나, 상민이 말했다. 하늘은 밝게 웃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요. 상민은 하늘 옆에 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정원에 발을 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소녀와 함께 있으니 그 고통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았다. 내가 도와줄까? 그가 물었다. 하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저기 큰 가지들을 잘라주시면 좋겠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상민은 창고에서 전정 가위를 가져와 하늘이 지시하는 대로 죽은 가지들을 잘라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간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늘아, 학교는 어디 다니니? 상민이 물었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저는 학교에 안 다녀요. 할머니가 집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 나이가 몇 살이니? 10살이에요. 하늘이 대답했다. 상민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연하도 사고 당시 5살이었으니 지금 살아있다면 10살이었을 것이다. 내 생일은 언제니? 상민이 물었다. 4월 15일이요. 하늘이 대답했다. 상민은 숨을 들이켰다. 4월 15일은 연하의 생일이기도 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다.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하늘이 물었다. 상민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그들은
계속해서 일했다. 잠시 후 하늘이 물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세요? 상민은 일손을 멈추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순수한 소녀 앞에서 갑자기 말하고 싶어졌다. 나는 예전에 가족이 있었어. 아내와 딸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5년 전의 사고로 그들을 잃었어야 하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정말 슬펐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없어서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의 말에는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이 정원은 제 아내가 가꾸던 곳이야. 상민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는 식물학자였어. 특히 한국의 토종 식물들을 연구했지. 와, 정말요? 하늘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서 이 정원에 이렇게 특별한 식물들이 많은 거군요. 상민은 미소 지었다. 그래, 지원이. 내 아내는 이 정원을 정말 사랑했어. 지원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워요. 하늘이 말했다. 제가 이 정원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게요. 지원 씨가 좋아하셨던 것처럼요. 상민은 하늘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들은 그날 하루 종일 정원에서 일했다. 저녁이 되자 상민은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했다. 간단한 김치찌개였지만 하늘은 정말 맛있다며 기뻐했다. 식사 후 하늘은 상민에게 물었다. 아저씨, 혹시 제가 며칠 더 여기 있어도 될까요? 정원이 아직 많이 아파요. 제가 더 돌봐주고 싶어요. 상민은 잠시 생각했다. 이 낯선 소녀가 그의 삶에 갑자기 나타났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 더 있기를 원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만큼 있어도 좋아. 하늘은 기쁨에 차서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상민은 창문 밖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하늘이라는 작은 소녀 덕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하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었고 상민은 종종 그녀를 도왔다. 정원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죽은 가지들은 제거되었고 새로운 싹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마법처럼 정원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상민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자주 미소 짓고 가끔은 하늘과 함께 웃기도 했다. 5년 동안 단단히 닫혀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늘은 자신이 좋아하는 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나비 모양의 꽃들이에요. 나비처럼 날아갈 것 같은 꽃들이요. 상민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나비라고 했니? 하늘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비요. 왜요? 상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연아는 항상 나비를 좋아했다. 그녀의 별명은 작은 나비였고 지원은 그녀에게 나비 모양의 팔찌를 선물했었다. 하늘아, 혹시 나비 모양의 팔찌 같은 거 가지고 있니?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곳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전에 팔찌가 있었어요. 은으로 된 나비 모양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빼앗아 갔어요. 상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비 모양의 은팔찌, 연아가 항상 차고 다니던 것과 똑같았다. 그 할머니, 내 진짜 할머니니?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절 키워주신 분이에요. 진짜 가족은 아니에요. 상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가 있었다. 같은 생일, 같은 나이, 나비의 대한애정, 그리고 그 팔찌까지.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하늘아, 네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뭐니? 상민이 물었다.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5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거예요.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고 누구도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상민은 숨을 들이켰다. 하늘의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일어난 사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니? 상민이 물었다. 그 후로 저는 강릉의 한 고아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김할머니가 절 데려갔어요. 하늘이 대답했다. 상민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사고 후 그는 너무 절망적이었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을 변호사와 회사 관계자들에게 맡겼다. 그들이 연하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상민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하늘아, 내일 나랑 같이 서울에 다녀올래? 상민이 갑자기 물었다. 하늘은 놀란 듯 보였다. 서울요? 왜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고 하늘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상민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하늘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감탄했다. 그녀는 아마도 이렇게 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서울에 도착한 후 상민은 먼저 자신의 옛 회사인 천우테크로 향했다. 회사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고 상민의 도착에 모든 직원들이 놀랐다. 5년 만에 방문이었다. 회장님, 이사 김동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상민을 맞이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동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상민이 물었다. 그들은 상민의 옛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늘은 접수대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동현 씨, 5년 전 사고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상민이 말했다. 동현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사고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그건 이미 다 정리된 일인데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특히 연하의 사망 확인 관련 서류요. 동현은 눈을 피했다. 그게 회장님, 그런 오래된 서류들은 아마 창고에 있을 겁니다.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기다릴 테니 찾아주세요. 상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동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상민은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1시간 후 동현이 파일 몇 개를 들고 돌아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상민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사고 보고서, 병원 기록, 장례식 준비 서류 등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었다. DNA 검사 결과는 어디 있죠? 상민이 물었다. 동현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DNA 검사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고 후 시신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했을 텐데요. 그게 동현이 말을 더듬었다. 검사를 의뢰는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취소했죠. 상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동현을 바라보았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요? 소지품이요. 연하 양의 옷과 그 나비 팔찌로 확인했습니다. 상민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나비 팔찌, 하늘이 말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당시 검사를 의뢰했던 병원이 어디죠?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상민은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이 서류들 복사본 좀 만들어주세요. 회사를 나와 하늘을 데리고 상민은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기록 보관소에서 그는 5년 전 기록을 요청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오래된 기록은 특별 허가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말했다. 상민은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저는 최연아의 아버지입니다. 제 딸의 기록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하늘이 물었다. 아저씨, 우리가 왜 여기 온 거예요? 상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늘아, 내가 무언가를 확인해야 해. 그런데 그게 너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하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잠시 후 담당자가 파일을 들고 돌아왔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네요. 이 파일에는 미확인 환자에 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구조된 것 같은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네요. 상민은 급히 파일을 펼쳤다. 그곳에는 미확인 여아 추정 나이 5세라고 적혀 있었다. 사고 당일 밤 이 아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의 소지품 목록에는 은색 나비 모양 팔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상민이 물었다. 담당자는 기록을 더 살펴보았다. 회복 후 강릉에 햇살 고아원으로 이송되었네요.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상민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아,
네가 있었던 고아원 이름이 뭐였니?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햇살 고아원이요. 상민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 미확인 환자의 DNA 샘플이 아직 남아있나요? 담당자는 컴퓨터를 확인했다. 네, 보존기한이 10년이라 아직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검사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기록 복사본도 부탁드립니다. 병원을 나온 후 상민은 잠시 차 안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모든 증거가 하늘이 연하일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아저씨, 괜찮으세요? 야,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상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늘아, 내게 물어볼 게 있어. 네가 살던 곳, 그 강릉의 할머니 집 주소를 알고 있니?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아요. 그럼 우리 지금 바로 거기로 가자. 그들은 강릉으로 향했다. 하늘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강릉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낡은 집 앞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하늘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상민은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았다. 집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된 듯 보였다. 그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가끔 며칠씩 안 계실 때가 있어요. 하늘이 설명했다. 상민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웃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네? 노인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시는 김할머니를 찾고 있는데요. 노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할머니요? 아, 그 아이를 키우던 분 말씀이시죠. 그분은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사 가셨어요. 짐을 다 싸서 떠나셨죠. 상민은 놀랐다. 일주일 전이요? 그것은 하늘이 그의 집에 나타난 바로 그날이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상민이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분은 원래 말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디 있나요? 같이 가지 않았나요? 상민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상민은 노인에게 인사하고 하늘과 함께 차로 돌아왔다. 하늘아, 할머니가 갑자기 이사를 갔대. 네가 알고 있었니?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할머니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그냥 거짓말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를 혼내고 가끔은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너스. 상민은 하늘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하늘아. 이제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그들은 다시 차에 탔다. 상민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만약 하늘이 정말 연하라면 누가 그녀를 숨기려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하늘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내일은 햇살 고아원에 가볼 거야.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상민과 하늘은 강릉의 햇살 고아원으로 향했다. 고아원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흰색 건물에 파란색 지붕을 한 아담한 규모의 시설이었다. 여기서 살았던 기억이 나니? 상민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하늘에게 물었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좋은 기억은 많지 않아요. 그들은 건물로 들어갔다. 접수대에서 한 중년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상민입니다. 5년 전 이곳에 있었던 한 아이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상민이 정중하게 말했다. 여성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5년 전이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이들의 정보를 외부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딸에 관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상민은 자신의 명함과 신분증을 내밀었다. 혹시 원장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성은 명함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천우테크의 최상민 회장님이신가요? 전 회장입니다. 상민이 정정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성은 서둘러 안쪽으로 사라졌다. 하늘은 로비에 있는 아이들의 그림을 구경하고 있었다. 여기 있을 때 저도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잠시 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여성이 나타났다. 최상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고아원의 원장 박미경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상민은 원장실로 안내받았다.
하늘은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원장실에서 상민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5년 전 사고,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일, 그리고 하늘을 만난 후 생긴 의심들까지. 박 원장은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지만 상민은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5년 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원 미상의 여자아이가 이곳으로 왔다는 기록이 있나요? 상민이 물었다. 박 원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런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 그 아이는 이미 입양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입양 정보는 기밀입니다. 상민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했다. 박 원장님, 제가 믿기로는 그 아이가 제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박 원장은 불안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최 회장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규정이요? 상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딸이 살아있는데 5년 동안 저와 떨어져 있었다면 그건 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 명령을 받아오겠습니다. 상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늘, 아니 그 미확인 여아가 이곳에 있을 때 특별한 소지품이 있었나요? 은색 나비 모양 팔찌 같은 것 말입니다. 박 원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파일을 꺼냈다. 잠시만요. 그녀는 파일을 넘기다가 멈추었다. 네, 그런 팔찌가 있었습니다. 입양될 때 그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뭐였죠?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상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아이를 입양한 사람, 김씨, 성을 가진 노인 여성 아닌가요? 박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떻게 아셨죠? 하늘이 그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주일 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박 원장은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입양은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만 그 경우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에서요? 누구로부터요? 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입양 과정에서 많은 돈이 오갔고 모든 서류는 급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상민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누가 이런 일을 꾸몄을까? 그리고 왜? 박 원장님, 하늘이가 여기 있을 때 기록이나 사진이 있나요? 박 원장은 컴퓨터를 열고 몇 가지를 검색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돌려 상민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5살 무렵의 하늘 사진이 있었다. 상민은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비록 상처와 멍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연하였다. 그의 딸이었다. 이 사진 복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출력해드리겠습니다. 상민은 원장실을 나와 로비로 향했다. 하늘은 한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년 동안 그는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고 이제 그의 앞에 있었다. 하늘아, 가자. 상민이 부드럽게 불렀다. 그들은 고아원을 나와 차에 탔다. 상민은 잠시 시동을 걸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 뭘 알아내셨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민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직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늘아,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상민이 시작했다. 내 딸 연아는 5년 전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늘의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이에요? 너와 연아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어. 같은 생일, 같은 나이, 나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팔찌. 상민이 말했다. 게다가 네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비행기 사고야. 그리고 그 시기는 연아가 사고를 당했을 때와 일치해. 하늘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아저씨의 딸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가 필요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아, 만약 네가 정말 연하라면
누군가 너를 고의적으로 숨긴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해.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가끔 꿈을 꿔요. 제가 예쁜 집에 살고 정원에서 놀고 누군가가 저를 연하라고 부르는 꿈이요. 그게 정말 기억일까요? 상민은 하늘의 손을 잡았다.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낼 거야. 그들은 평창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유명한 법률 사무소에 들렀다. 상민은 오랜 친구이자 최고의 변호사로 알려진 정태우를 만났다. 상민, 오랜만이군. 태우가 반갑게 맞이했다. 5년 만이네. 그래, 오랜만이야. 상민이 대답했다. 태우야, 내 도움이 필요해. 상민은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을 태우에게 설명했다. 태우는 귀에 깊게 들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 태우가 말했다. DNA 검사부터 시작해야 해. 그리고 법원 명령을 받아 고아원과 병원의 모든 기록을 확보해야 해. 얼마나 걸릴까? 긴급으로 처리하면 DNA 결과는 일주일 정도. 법원 명령은 빠르면 내일 받을 수 있어. 부탁할게. 태우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사무실 한쪽에서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정말 연하와 닮았어. 태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상민아, 이런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봤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하의 정체를 숨기고 그녀를 내게서 떼어놓으려 했어. 상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생각해봤어. 그리고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 박준호. 태우의 눈이 커졌다. 내 전 동업자, 그가 왜 그런 짓을... 5년 전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우리는 큰 다툼이 있었어. 그는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 했고 나는 반대했지. 결국 그를 회사에서 쫓아냈어. 그는 복수를 맹세했지. 하지만 아이를 이용한 복수라니,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준호는 극단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항상 말했어.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박준호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게. 그가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김할머니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어. 상민과 하늘은 법률사무소를 나와 평창으로 돌아갔다. 차 안에서 하늘은 대부분 조용했다. 그녀는 많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괜찮니? 상민이 물었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냥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제가 정말 아저씨의 딸이라면 제 인생의 5년은 뭐였을까요? 왜 누군가 저를 숨기려 했을까요? 상민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네가 내 딸이든 아니든 이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하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저도 아저씨가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편안했어요. 평창에 도착한 후 그들은 함께 정원으로 갔다. 일주일 동안 그들이 없는 사이에도 정원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새로운 싹들이 더 많이 올라와 있었고 작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정원이 우리를 기다렸나 봐요. 하늘이 말했다. 상민은 웃었다. 그런 것 같구나. 그들은 함께 정원 일을 하기 시작했다. 상민은 하늘이 식물을 다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길은 지원의 것과 너무 닮아 있었다. 상민은 문득 깨달았다. 하늘이 식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본능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원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하늘아, 상민이 불렀다네? 이 정원은 내 어머니, 아니 내 아내 지원이 가꾸던 곳이야. 그녀는 내게 식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을 거야. 하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제게 꽃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 함께 흙을 만지는 것. 갑자기 하늘이 정원 한쪽을 가리켰다. 저기요, 저기에 뭔가 있어요. 그들은 하늘이 가리킨 방향으로 갔다. 그곳은 정원의 가장 안쪽 작은 연못 근처였다. 하늘은 바위 사이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보였다. 이게 뭐죠? 하늘이 물었다. 상민은 숨을 들이켰다. 이건 타임캡슐이야. 지원이 만든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잠금 장치는 여전히 작동했다. 상자 위에는 우리의 나비에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나비, 하늘이 중얼거렸다.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비닐로 쌓인 편지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나비 모양의 은팔찌가 있었다. 팔찌는 하늘이 말했던 것과 똑같았다. 이건 상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늘은 팔찌를 바라보았다. 제 팔찌예요. 그녀가 외쳤다. 항상 꿈에서 보던 거의 조어부 상민은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지원이 연에게 쓴 편지였다. 우리의 작은 나비에게 상민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아마 많이 자랐겠구나. 엄마는 네가 자라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 정원처럼 너도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어.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엄마와 아빠의 사랑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의 작은 나비 연아야, 항상 자유롭게 날아다니렴. 사랑해 엄마가. 상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늘 역시 울고 있었다. 저는 연아인가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상민은 하늘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너는 연아야. 내 딸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야. 그날 밤 상민과 하늘, 아니 이제는 연아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에는 타임캡슐에서 찾은 팔찌가 놓여 있었다. 둘 다 그것을 자주 바라보았다. 이걸 다시 차볼래? 상민이 물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팔찌를 집어들었다. 제가 정말 연하라면 이건 제 것이겠죠? 그래.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가 내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거야. 네가 항상 나비를 좋아했거든. 하늘은 팔찌를 손목에 둘렀다. 작았던 그 팔찌는 이제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꼭 맞았다. 이상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익숙한 느낌이에요. 상민은 미소 지었다. 몸이 기억하는 거야. 가끔은 우리 마음이 잊어버린 것도 몸은 기억하곤 해. 하늘은 팔찌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를 연아라고 불러주실래요? 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연아야. 그 이름을 듣자 하늘, 이제 연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단어는 낯설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상민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테이블 건너편으로 다가가 연아를 꼭 안아주었다. 5년 동안 그는 이 순간을 꿈에서만 볼 수 있었다. 그의 딸을 다시 안아보는 것, 그것은 기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상민은 일찍 일어나 서재에서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 태우였다. 상민아, 좋은 소식이야. 태우가 말했다. 법원 명령을 받았어. 오늘 오후에 고아원과 병원의 모든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태우야, 상민이 답했다. 그리고 박준회 관한 정보도 좀 찾았어. 그는 5년 전 천우테크에서 쫓겨난 후 해외로 나갔다가 2년 전에 돌아왔어. 그리고 지금은 새빛 기술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꽤 성공적인 것 같아. 새빛 기술, 상민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천우테크의 주요 경쟁사 중 하나였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최근에 김미숙이라는 여성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기록이 있다는 거야. 김미숙? 그게 누군데? 아직 확인 중이지만 강릉에 사는 노인, 여성일 가능성이 높아. 상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연아를 키웠던 그 할머니, 가능성이 높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상민아. 박준호가 연아의 행방을 숨기고 그 노인에게 돈을 주어 아이를 키우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 개자식, 상민은 분노로 떨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마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겠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쁜 복수가 있을까? 상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태우야. 계속 조사해줘. 그리고 DNA 검사는 어떻게 됐어? 내일 아침에 검사소에 가야 해. 가장 빠른 결과를 받기 위해 응급으로 신청했어. 전화를 끊은 후 상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아는 이미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발견한 타임캡슐 근처에서 새로운 꽃들을 심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나비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상민은 연에게 다가갔다. 연아야, 좋은 아침이야. 연아는 밝게 웃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 여기에 새 꽃을 심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했을 것 같은 꽃들이요. 엄마가 정말 좋아했을 거야. 상민이 대답했다. 연아야, 내일 우리 서울에 다시 가야 해. DNA 검사를 받으러.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근데 아빠, 전 이미 알아요. 제가 연아라는 거요. 제 마음이 그렇게 말해요. 상민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해. 그래야 너를 완전히 되찾을 수 있어.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빠, 제가 뭔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연아라면 엄마는 어디 계신 거예요? 사고에서 살아남은 건 저뿐인가요? 상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아직 연에게 지원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주제였다. 연아야,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그 사고에서 엄마는 너를 지키려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요. 제가 꿈에서 봤어요.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리고 더 이상 안 계셨어요. 상민은 연아를 안아주었다.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들은 함께 정원일을 계속했다. 오후에 태우가 도착했다. 그는 여러 서류가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연아야, 안녕? 태우가 인사했다. 연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를 아세요? 태우는 웃었다. 물론이지. 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태우 삼촌이야. 태우 삼촌. 연아가 중얼거렸다. 왠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태우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다. 고아원과 병원에서 모든 기록을 가져왔어. 태우가 말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 태우는 한 서류를 가리켰다. 이건 원래 사고 후 작성된 보고서야. 여기에는 최연아 5세 사망이라고 적혀 있어.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시신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대신 소지품으로 신원 확인이라고 적혀 있어. 그 소지품이 나비 팔찌였군. 상민이 말했다. 맞아. 그런데 여기 병원 기록을 봐. 같은 날 밤 신원 미상 여아 약 5세가 중환자실에 있었어. 그리고 이 아이의 상태가 호전된 후 갑자기 기록이 중단돼. 그리고 며칠 후에 김하늘이라는 이름으로 강릉의 햇살 고아원으로 이송된 기록이 있어. 누가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연아가 물었다. 태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김하늘의 입양은 특별 절차로 처리되었어. 그리고 여기 서명한 사람을 봐. 서류 하단에는 박준호라는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다. 준호.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정말 이런 짓을... 그뿐만이 아니야. 태우가 계속했다. 김미숙 연아를 키웠던 그 여성은 박준호의 먼 친척이야. 그리고 그녀는 알코올 중독 전력이 있고 아동 학대로 신고된 적도 있어. 연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있는 희미한 흉터들을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김할머니는 자주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상민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그 개자식들, 내 딸을 그런 환경에 둔 거야.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DNA 검사 결과만 나오면 우리는 박준호를 아동 유괴, 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 그를 감옥에 보내고 싶어. 상민이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연아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거야. 그녀는 내 딸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해.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 거야, 상민아. 내일 DNA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할 거야. 그날 저녁, 연아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녀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상민이 물었다. 연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제가 정말 아빠의 딸이라면 왜 그 사람들은 저를 숨기려 했을까요? 저는 뭘 잘못했나요? 상민은 연아의 손을 잡았다. 아니, 연아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모두 어른들의 문제야. 박준호는 나를 해치고 싶었고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어. 그게 바로 너였어. 하지만 왜 저를 김 할머니에게 보냈을까요? 왜 좋은 가정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상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너를 숨기기 위해서겠지. 좋은 가정에 보냈다면 너는 행복하게 자랐을 거고 그건 준호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거야. 그는 너도 고통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항상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아빠가 저를 찾고 있었던 거군요. 항상 그랬어. 연아야. 내 마음은 항상 너를 찾고 있었어. 다만 내가 너무 약했어. 너를 잃은 후 너무 무너져서 제대로 찾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연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날 밤 연아는 자신의 방, 이제는 그녀의 진짜 방이라고 생각하는 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목의 나비 팔찌를 만졌다. 그것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았다. 엄마,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이제 집에 왔어요. 아빠와 함께요. 엄마가 보고 계신다면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상민과 연아는 서울로 향했다. 그들은 DNA 검사소에 도착하여 샘플을 제출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상민이 접수원에게 물었다. 응급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3일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검사소를 나온 후 그들은 잠시 서울을 둘러보기로 했다. 상민은 연에게 그녀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장소들을 보여주었다. 남산공원, 그녀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산책하던 한강공원. 여기서 많은 추억이 있어요. 연아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추억들이요. 괜찮아, 상민이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그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상민의 전화가 울렸다. 태우였다. 상민아, 큰일이야. 태우의 목소리가 긴박했다. 박준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가 김미숙을 찾고 있어. 뭐라고? 왜? 아마도 그녀가 말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 내 정보원에 따르면 준호가 몇몇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녀를 찾고 있대. 상민은 연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알았어, 태우야. 우리는 곧 평창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서 더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은 후 상민은 연에게 말했다. 연아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왜요? 뭔가 잘못됐어요? 아니, 그냥 정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은 평창으로 돌아왔다. 상민은 연에게 정원에서 놀라고 한 후 태우와 따로 만났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상민이 물었다. 태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가 우리의 움직임을 알아챈 것 같아. 그는 김미숙을 찾아 입막음을 하려는 것 같아. 그리고 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뭐? 그는 연아도 찾고 있어. 내 정보원에 따르면 그는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대. 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감히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조심해, 상민아. 준호는 위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지금 코너에 몰린 상태야.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연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해. 그리고 우리는 김미숙을 먼저 찾아야 해. 그녀는 중요한 증인이야. 알았어. 내가 집 보안을 강화할게. 그리고 연아를 항상 내 곁에 두겠어. 태우가 떠난 후 상민은 정원으로 향했다. 연아는 새로 심은 꽃들에 물을 주고 있었다. 석양이 그녀의 작은 실루엣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상민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막 딸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도 다시 그녀를 빼앗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연아야, 그가 불렀다. 연아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아빠, 봐요. 장미가 피기 시작했어요. 상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꽃을 바라보았다. 작은 붉은 장미 봉고리가 살짝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그가 말했다. 연아야, 앞으로 며칠 동안은 우리 집 밖으로 나가지 말자. 그냥 여기서 정원 일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어때? 연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빠. 하지만 왜요? 상민은 잠시 고민했다. 그는 연에게 모든 위험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연아는 밝게 웃었다. 저도요, 아빠. 우리 정원을 완전히 다시 살려낼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셨던 것처럼요. 상민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박준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이제 연아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상민과 연아는 저택에 머물며 정원을 가꾸고 함께 요리를 하고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연아는 점점 더 많은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고 있었다. 가끔은 어떤 사진을 보고 이거 기억나요? 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상민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상민은 연아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정말 맛있어요, 아빠. 연아가 기쁘게 말했다. 이거 전에도 먹어본 것 같아요. 상민은 미소 지었다. 그래, 네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태우였다. 상민아, 좋은 소식이야. 태우가 말했다. 김미숙을 찾았어. 상민은 숨을 들이켰다. 어디서? 부산이야. 그녀는 친척 집에 숨어 있었어.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그녀가 협조하기로 했다는 거야. 박준호가 그녀에게 한 일, 돈을 주고 연아를 숨기도록 지시한 일,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 정말? 왜 갑자기? 아마도 양심의 가책 때문일 거야. 그리고 그녀도 준호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녀는 이제 우리 편에 서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일 검찰에 그녀의 증언을 녹취할 거야. 그리고 DNA 결과도 내일이면 나올 거야.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박준호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 잘 됐군. 상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곧 끝나겠군. 그래. 하지만 아직 방심하면 안 돼. 준호는 코너에 몰린 상태야.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해. 전화를 끊은 후 상민은 거실로 갔다. 연아는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뭘 그리고 있니? 상민이 물었다. 연아는 스케치북을 들어 보여주었다. 그것은 정원의 모습이었다. 놀랍도록 세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상민이 감탄했다. 내 엄마처럼 예술적인 재능이 있구나. 연아는 미소 지었다. 엄마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엄마는 식물학자였지만 또한 뛰어난 식물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했어. 엄마가 연구한 식물들을 항상 직접 그렸지.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김 할머니, 아니, 미숙 할머니 집에서도 항상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상민은 연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환경에서 살지 않아도 돼. 넌 이제 집에 왔어. 그날 밤 상민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태우의 말을 떠올렸다. DNA 결과, 김미숙의 증언, 이제 곧 연아는 법적으로도 그의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박준호는 그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새벽 3시경 상민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유리가 깨지는 소리였다. 그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연아의 방으로 달려갔다. 연아야, 일어나. 그가 조용히 그녀를 깨웠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 연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무슨 소리요? 유리 깨지는 소리야.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아. 상민은 연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옷장 안으로 숨겼다. 여기 있어. 소리 없이. 내가 확인하고 올게. 상민은 조용히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부엌에서 칼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2명의 낯선 남자를 발견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전등으로 집 안을 비추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상민이 소리쳤다. 두 남자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상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상민은 재빨리 옆으로 피했지만 한 남자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상민은 뒤로 넘어지며 테이블에 부딪혔다. 그때 갑자기 불이 켜졌다. 모두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현관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두 침입자는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붙잡혔다. 최상민 씨, 괜찮으세요? 한 경찰관이 상민에게 다가왔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집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태우 변호사님의 요청으로요. 상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태우는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있었다.
아빠. 상민은 돌아보았다. 연아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연아야. 상민은 그녀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다. 괜찮니?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무서웠지만 경찰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안심했어요. 경찰관들은 침입자들을 체포하고 상민과 연에게 진술을 요청했다. 그들이 진술을 마칠 무렵 태우가 도착했다. 상민아, 연아야 괜찮니? 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다행히 경찰이 제때 도착했어. 상민이 대답했다. 어떻게 알았어? 태우는 미소 지었다. 내가 준호를 감시하고 있었어. 그가 2명의 남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됐고 미리 경찰에 신고했지. 고마워 태우야, 네가 아니었으면. 그런 말 하지 마. 중요한 건 너희가 안전하다는 거야.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DNA 결과가 나왔어. 상민과 연아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상민이 물었다. 태우는 미소 지었다. 양성이야. 99.9998%의 확률로 연아는 내 딸이야.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제가 정말 연아예요? 그래,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 태우가 대답했다. 너는 최연아야. 상민은 연아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연아가 물었다. 태우는 설명했다. 오늘 오전에 김미숙의 증언을 녹취했어.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박준호가 그녀에게 돈을 주고 연아를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것. 그가 병원과 고아원의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 모든 것을. 그럼 준호는? 상민이 물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어. 지금쯤 경찰이 그를 체포했을 거야. 상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끝이 보이는군.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박준호의 체포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천우테크 전 임원, 아동, 유괴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상민과 연아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 앵커는 5년 전 비행기 사고 후 살아남은 것으로 밝혀진 천우테크, 창업자 최상민의 딸 최연아 양이 아버지와 재회했다고 보도했다. 우리가 뉴스에 나왔네요. 연아가 놀라워했다. 상민은 웃었다. 그래,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오후에 태우가 방문했다. 그는 공식 서류들을 가져왔다. 여기 연아의 법적 신원을 회복하는 서류야. 태우가 설명했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최연아로 인정받았어. 새 주민등록증도 곧 발급될 거야. 상민은 서류에 서명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정말 고마워 태우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너와 연아가 다시 함께하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보상받았어. 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런데 박준호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어. 어떤 정보? 그가 자백했어. 모든 것을. 그는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대. 네 가족을 빼앗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수라고 생각했던 거지. 상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이유로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치다니.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거야. 태우가 말했다. 그리고 김미숙도 마찬가지야. 비록 그녀가 협조했지만 그녀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어. 그날 저녁 상민과 연아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정원은 이제 많이 회복되었다.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들은 새 잎을 틔우고 있었다. 아빠 봐요. 연아가 갑자기 외쳤다. 나비가 왔어요. 상민은 연아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새로 핀 장미 위에 앉아 있었다. 와, 정말 예쁘구나. 상민이 말했다. 엄마가 보내신 것 같아요. 연아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상민은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벼운 봄비였다. 들어가자. 상민이 말했다. 잠깐만요. 연아가 손을 내밀어 빗방울을 느꼈다. 이 비가 좋아요. 정원에 생명을 주는 비예요. 상민도 손을 내밀었다. 빗방울이 그의 손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시원하고 상쾌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가 대답했다. 이 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구나. 그들은 잠시 더 정원에 서서 봄비를 맞았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랜 고통과 슬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아빠, 연아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상민은 연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연아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비가 내리는 정원에서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5년의 이별 끝에 그들은 마침내 다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할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평창의 산자락에 위치한 최상민의 저택은 이제 생명력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정원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연아가 심은 꽃들은 화려하게 피어났고 연못에는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정원 곳곳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녔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한때 슬픔과 고독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희망과 재생의 상징이 되었다. 연아는 이제 11살이 되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학업적으로도 또래 아이들을 빠르게 따라잡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녀는 이제 평창의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즐겼다. 상민도 많이 변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머물렀고 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그는 이제 천우테크의 자문 역할만 맡고 대부분의 시간을 연아와 함께 보내거나 지역 사회를 위한 자선 활동에 쓰고 있었다. 특히 그는 나비의 날개라는 재단을 설립해 고아나 학대받은 아이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연아의 11번째 생일이자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상민은 큰 파티를 준비했다. 정원은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연아의 친구들과 상민의 지인들이 모두 초대되었다. 연아야, 준비됐니? 상민이 연아의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네, 아빠. 연아가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상민이 문을 열자 그의 눈앞에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다. 연아는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따아져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은색 나비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상민이 감탄했다. 네 엄마를 닮아가는구나. 연아는 미소 지었다. 정말요? 엄마처럼 예뻐졌을까요? 그럼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도 그래. 연아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연아야. 상민이 대답했다. 자, 이제 내려가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들이 정원으로 내려가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다. 연아의 학교 친구들, 상민의 옛 동료들, 그리고 태우와 그의 가족까지 모두가 연아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다. 생일 축하해, 연아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연아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달려가 인사를 나누었다. 상민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다. 행복해 보이네. 태우가 다가와 말했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연아는 정말 놀라운 아이야. 태우가 말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도 저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다니. 그래, 그 아이는 정말 강해. 상민이 대답했다. 지원을 많이 닮았어. 파티는 즐겁게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테라스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자 모두가 연아 주위에 모였다. 소원을 빌어, 연아야. 상민이 말했다. 연아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한 후 촛불을 불어 껐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뭐라고 소원을 빌었어? 한 친구가 물었다. 연아는 미소 지었다.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케이크를 나누어 먹은 후 상민은 마이크를 들고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제 딸 연아의 생일이자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1년 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하는 법, 다시 사랑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와 중요한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비의 날개 재단이 첫 번째 보호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보호소는 학대받거나 버려진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소의 이름은 지원의 정원입니다. 제 아내 연아의 어머니를 기리는 이름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연아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상민이 계속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찾고 있던 한 사람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상민은 정원 입구를 향해 손짓했다. 모두가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우아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친 듯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기쁨이 담겨 있었다. 이분은 서지원의 언니, 서지현 씨입니다. 상민이 소개했다. 연아의 이모이자 제 처형입니다. 연아의 눈이 커졌다. 이모. 지현은 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연아야, 마지막으로 널 봤을 때 넌 아직 3살이었어. 얼마나 컸는지. 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현에게 다가갔다. 이모는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연아야. 나는 지원이의 사고 후에 너무 무너져서 한국을 떠났어.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 그리고 최근에야 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어요? 연아가 물었다. 지현은 상민을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가 나를 찾아냈어. 몇 달 동안 찾아다녔대. 상민은 미소 지었다. 네 생일 선물이야 연아야. 네 가족을 더 많이 알게 되길 바랐어.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현에게 달려가 안겼다. 이모, 엄마에 대해 많이 말해주세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요. 지현은 연아를 꼭 안아주었다. 물론이지 연아야.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줄게. 파티는 더욱 감동적인 분위기로 이어졌다. 지현은 연아와 상민에게 지원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들이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지원이 얼마나 식물과 자연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네, 엄마는 5살 때부터 이미 식물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어. 지현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항상 나비를 따라다녔지. 그래서 내게 나비 팔찌를 선물했던 거야. 연아는 자신의 팔찌를 바라보았다. 이제 저도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태우와 그의 가족이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이제 정원에는 상민, 연아, 그리고 지현만 남았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 정원은 정말 아름다워. 지현이 말했다. 지원이가 정말 좋아했을 거야. 연아가 가꾼 거예요. 상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는 지원이의 재능을 물려받았어. 연아는 미소 지었다. 엄마가 저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장미들이요. 처음에는 완전히 죽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어요. 그들은 연못 근처에 멈춰 섰다. 연못 위로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주변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게 바로 타임캡슐을 찾은 곳이에요. 연아가 지현에게 설명했다. 엄마가 저를 위해 남겨두신 메시지요. 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정말 지원이다워. 항상 생각이 깊었지.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나비들이 그들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청색, 노란색, 그리고 흰색 나비들이 마치 춤을 추듯 날아다녔다. 와, 연아가 감탄했다. 이렇게 많은 나비들은 처음 봐요. 상민과 지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원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연아가 속삭였다. 그렇죠, 아빠?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연아야.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그들은 함께 나비들을 바라보았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느꼈다. 평화,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아빠, 연아가 조용히 불렀다. 제가 아까 생일 케이크의 소원을 빌었어요. 뭐라고 빌었니? 상민이 물었다. 연아는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하기를, 그리고 엄마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상민은 연아를 안아주었다. 그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연아야. 지현도 그들에게 합류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아는 채
나비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비들은 점점 더 높이 날아올라 마침내 황금빛 하늘로 사라졌다. 이제 들어가자. 상민이 말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그들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뒤에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정원이, 그리고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있었다. 5년의 이별과 고통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모양을 바꿀 뿐이라는 것을. 정원에서 마지막 한 마리의 청색나비가 연못 위에 앉았다. 그것은 잠시 날개를 펼친 채 머물다